천성그룹 후계자 윤태호. 교통사고 후 혼수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다. 하지만 그의 의식은 깨어 있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잠금 증후군. 살아있는 유령이 된 것이다. 병실을 찾은 아내 강소연은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모두가 나간 뒤 차가운 미소를 짓는다. 당신이 누워있는 게 나에게 최고의 시나리오야.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속닥속닥 드라마 극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병실의 형광등이 규칙적으로 깜빡거렸다. 의료기기의 단조로운 비푸음만이 침묵을 깨뜨렸다. 태호는 천장에 작은 얼룩을 응시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움직일 수 없는 몸, 말할 수 없는 입, 오직 의식만이 살아있는 지옥. 나는 살아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문이 열리는 소리, 간호사의 발걸음, 체온계를 확인하고 링거를 교체하고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손길. 태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하지만 간호사는 그저 무심한 듯 차트에 기록만 할 뿐이었다. 제발 날 봐줘. 내가 여기 있어. 밤이 되자 병실은 더욱 고요해졌다. 복도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소연이었다. 하지만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한 남자가 뒤따라 들어왔다. 후드를 쓴 채 얼굴을 가린 남자는 천천히 태호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후드 벗어봐.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적이었다. 남자가 후드를 벗는 순간 태호는 내면에서 비명을 질렀다. 저건 내 얼굴이잖아. 남자는 태호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얼굴형, 눈매, 코의 각도까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김민준 씨, 오늘부터 당신은 윤태호예요. 소연은 태호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민준에게만 집중했다. 태호는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첫 번째, 걸음걸이. 태호는 왼쪽 어깨가 약간 앞으로 나가요. 운동 부상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흉내 내세요. 민준이 병실을 가로질러 걸었다. 한 번, 두 번.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 말투. 태호는 중요한 말을 할 때 음이라는 추임새를 자주 써요. 그리고 문장 끝을 올리지 않아요. 단호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민준이 따라했다. 이번 계약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좀 더 낮게. 태호는 목소리에 권위가 있어요. 이번 계약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완벽해요. 태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눈앞에서 복사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의 버릇, 습관, 말투, 심지어 좋아하는 음료까지. 태호는 맥켈란 18년산을 즐겨 마셔요. 얼음 없이 한 잔에 두 손가락 높이만큼. 그리고 첫 모금은 반드시 향을 맡고 난 후에. 민주는 노트에 빼곡히 메모했다. 소연은 계속 지시했다. 중요한 거래가 있을 때 태호는 왼쪽 귀를 살짝 만지는 버릇이 있어요. 긴장했을 때 나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화가 나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더 낮게 가라앉혀요. 그게 더 위협적이거든요. 이렇게요? 민준이 시연했다. 목소리를 낮추고 차갑게. 이번 계약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완벽해요. 바로 그거예요.
소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호 옆으로 다가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보고 있어? 당신의 모든 것이 복사되는 거. 곧 김민준이 진짜 윤태호가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은 그냥 잊혀질 거고. 태호는 눈으로만 그녀를 쏘아봤다. 소연은 그 시선을 즐기듯 웃었다. 그 눈빛 좋아. 증오에 가득 찬 눈. 하지만 아무 소용없어. 당신은 영원히 그 몸속에 갇혀 있을 테니까. 소연은 민준에게 태호의 사진 앨범을 건넸다. 이건 태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에요. 가족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꺼내요. 태호가 어렸을 때는 참 귀여웠지, 이런 식으로. 모든 사진을 외우세요. 누가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게. 이 사진은요? 민준이 한 장을 가리켰다. 10살쯤 된 태호가 강아지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아, 그건 태호가 키우던 강아지 초코예요. 태호가 중학교 1학년 때 죽었죠. 태호는 그 일로 한 달 동안 울었대요. 아버님이 자주 하시는 얘기예요. 민주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태호 씨, 행복했었네요. 이때는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요. 훈련은 깊은 밤까지 계속됐다. 태호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다. 자신의 추억이, 감정이, 정체성이 도둑맞는 과정을. 소연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태호의 일정표, 거래처 명단,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성격 분석, 심지어 아버지와의 대화 패턴까지. 이 사람들 얼굴과 이름 모두 외워요. 일주일 안에. 일주일이요? 이게 몇 명인데.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민준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소연이 태호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처음으로 그녀의 시선이 태호를 향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당신 덕분에 모든 게 가능해졌어. 고마워, 남편. 그녀는 태호의 이마에 차갑게 입을 맞췄다. 태호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이려 했다. 손가락 하나라도, 눈꺼풀 하나라도. 하지만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았다. 소리쳐. 움직여. 뭐라도 해. 하지만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오직 눈만이 그들을 따라갔다. 소영과 민준이 나간 후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태호는 어둠 속에서 혼자가 되었다. 분노, 공포,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사고 직전의 순간, 소연과 최 실장이 나눈 대화. 오늘 밤이에요. 실수 없이 처리하세요. 걱정 마세요. 브레이크 라인은 완벽하게 조작했습니다. 그래.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계획된 살인이었어. 태호는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 암흑 속에서, 이 침묵 속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복수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들어와 일상적인 체크를 했다. 체온, 혈압, 링거 상태. 그녀는 태호의 차트에 기록하며 중얼거렸다. 혼수 상태 환자치고는 뇌파가 활발하네요. 이상하다. 태호의 심장이 뛰었다. 그래, 나 깨어 있어. 의식이 있다고. 하지만 간호사는 그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나갔다.
태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누군가 알아채줘. 제발,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오후가 되자 낯선 남자가 병실을 찾았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 태호는 그를 알아봤다. 천성그룹의 부사장, 김 부사장이었다. 김 부사장은 주변을 살피며 태호에게 다가왔다. 부회장님, 저 김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께서 많은 것을 변경하고 계십니다. 이사진 구성, 주요 계약건들, 부회장님의 결재 없이 진행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태호는 김 부사장을 바라봤다. 그는 계속했다.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이렇게 누워 계신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죄송합니다. 김 부사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태호는 절망감을 느꼈다. 의심하는 사람은 있지만 자신이 깨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소연은 매일 민준을 데려와 훈련시켰다. 태호의 서재에서 가져온 옷을 입히고 향수를 뿌리고 심지어 같은 시계를 채워줬다. 태호는 왼손목에 시계를 차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정확히 7시, 12시, 7시에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민주는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의 연기는 날이 갈수록 완벽해졌다. 어느 순간 태호는 자신과 민준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공포를 느꼈다. 일주일째 되는 밤 태호의 병실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복도의 불빛이 깜빡거리고 어디선가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간호사가 급히 옆 병실로 뛰어갔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소란이 일었다. 태호는 천장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병실 문이 살며시 열렸다. 최 실장이었다. 그는 주변을 확인한 후 태호에게 다가왔다. 부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제가 브레이크를 조작한 거 알고 계시죠? 완벽했어요. 증거 하나 안 남았습니다. 최 실장은 태호의 링거줄을 만지작거렸다. 사모님께서 걱정하시더군요. 혹시 부회장님이 깨어나실까봐. 하지만 제가 봐서는 절대 깨어나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다. 이건 근육 이완제예요. 조금만 과다 투여하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멈추죠. 누가 봐도 자연사로 보입니다. 태호의 눈이 커졌다. 최 실장은 주사기를 링거줄에 가까이 댔다. 안녕히 계세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최 실장은 재빨리 주사기를 숨기고 병실을 나갔다. 태호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다. 죽을 뻔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빨리 누군가 날 구해줘. 어느 날 밤 민준이 홀로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태호의 침대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침묵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전 그냥 무명 배우였어요. 단 한 번의 기회도 없이 10년을 썩었죠. 그런데 소연 씨가 나타나서 당신의 삶을 제안했어요. 거액의 돈과 함께.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전 악마와 거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태호는 민준을 바라봤다.
분노와 동시에 이상한 동정심이 들었다. 민준도 소연의 희생양이었다. 하지만 동정심은 사치였다. 태호는 자신의 생존에만 집중해야 했다. 2주 후 가짜 윤태호가 세상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천성그룹 본사 로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윤태호 부회장님, 사고 후 첫 공식 석상인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완벽하게 태호의 표정을 지었다. 절제되고 카리스마 있는 미소.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 없이 회복했고, 이제 업무에 복귀하게 되어 기쁩니다. 목소리, 어조, 표정, 모든 것이 완벽했다. 기자들은 아무 의심 없이 받아 적었다. 소연이 민준의 팔을 살짝 잡았다. 여보, 무리하지 말아요. 괜찮아.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또 한 번 터졌다. 완벽한 부부의 모습이 신문 일면을 장식할 것이었다. 병원 중환자실. 태호는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뉴스를 틀어줬던 것이다. 저건 내가 아니야. 저건 가짜야. 하지만 세상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윤태호는 무사히 회복했고 곧 그룹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태호의 담당 전문의가 교체되었다. 새로운 의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윤태호 씨. 제가 새로 담당하게 된 서지아입니다. 태호는 그녀의 얼굴을 봤다. 무언가 익숙했다. 어디서 본 듯한. 지아는 태호의 차트를 꼼꼼히 살펴봤다. 그녀의 눈매는 집중적이고 예리했다. 뇌파 패턴이 흥미롭네요. 혼수 상태라고 하기엔 이건 명백히 각성 상태의 뇌파예요. 그녀는 태호의 눈을 들여다봤다. 순간 태호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을 보고 있었다. 혹시 제 말이 들리시나요? 지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태호는 온 힘을 다해 눈동자를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지아는 몇 분간 태호를 관찰했다. 동공 반응, 안구 움직임, 미세한 근육 경련. 그녀는 뭔가를 눈치챈 듯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 씨, 제가 확실히 할게요. 당신이 정말 깨어 있는지. 그녀는 메모를 하며 중얼거렸다. 잠금 증후군 의심. 추가 검사 필요. 지아가 나간 후 태호는 희망을 느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호의 과거 기록을 찾아봤다. 의료 기록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 인터뷰, 사회활동 내역까지. 천성그룹 후계자 윤태호, 부당해고 노동자 복직 지원. 윤태호, 불법 하청 구조 폭로. 정의로운 기업인 되겠다. 윤태호, 중소협력업체 긴급 자금 지원. 함께 가는 경영. 지아는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태호를 기억했다. 10년 전 대학병원 인턴 시절. 태호는 병원에 입원한 노동자들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했던 사람이었다. 당시 지아는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의료진 중 한 명이었다. 태호와 여러 번 대화를 나눴고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받았었다. 그때 그 사람, 윤태호였구나. 지아는 당시를 회상했다. 태호는 환자들 한 명 한 명과 대화를 나눴다. 그들의 사연을 듣고 위로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제가 가진 게 돈밖에 없다면 그 돈으로라도 누군가를 도와야죠. 태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지아는 그때 태호에게 호감을 느꼈었다. 하지만 얼마 후 태호는 갑자기 사라졌다. 강소현, 그녀 때문이었구나. 지아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태호를 탐낸 것은 소연의 집안이었다. 천성그룹과의 결합을 통해 더 큰 권력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태호는 가족과 회사를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면서 이제 이해가 돼. 당신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지아는 최근 뉴스 영상을 다시 봤다. 회복 후 공식 석상에 나타난 윤태호. 하지만 그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다. 말투도 미묘하게 달랐다. 저 사람, 가짜야. 지아는 확신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태호를 구하겠다고. 다음 날 지아는 소연을 다시 만났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사모님, 태호 씨의 뇌파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싶습니다. 왜죠? 그럴 필요 있나요? 소연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다. 잠금 증후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태호 씨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소연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표정을 관리했다. 선생님, 그건 희망 고문 아닙니까? 제 남편은 식물인간이에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은 없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검사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 남편을 편히 쉬게 해주세요. 지아는 소연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태호가 깨어날까봐 두려워하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는 진행하겠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하지만 복도에서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지아라는 의사. 조사해봐요. 뭔가 수상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지아는 문틈으로 그 대화를 들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자신도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그날 밤 지아는 몰래 태호의 병실을 찾아갔다. 복도는 어두웠고 간호사들은 휴게실에 있었다. 태호 씨, 저예요. 서지아. 태호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지아는 가슴이 뛰었다. 혹시 제 말을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있다면 눈을 한번 깜빡여 주세요. 태호는 필사적으로 집중했다. 눈꺼풀에 모든 의지를 집중했다. 깜빡. 세상에. 지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당신, 깨어 있었구나. 지아는 다음 날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다. 먼저, 태호와의 소통 방법을 확립해야 했다. 태호 씨, 들어요. 이제부터 우리만의 언어를 만들 거예요. 한 번 깜빡이면 예, 두 번 깜빡이면 아니요. 이해했으면 한 번 깜빡여 주세요. 깜빡? 좋아요. 그럼 질문할게요. 당신 아내 강소연을 믿을 수 있나요? 깜빡. 아니요. 사고가 계획된 것이었나요? 깜빡. 예. 지아의 손이 떨렸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충격이었다. 소연이 당신을 죽이려 했나요? 깜빡. 예. 그리고 지금 밖에 있는 윤태호는 가짜인가요? 깜빡. 예.
지아는 심호흡을 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알았어요. 태호 씨, 제가 도울게요.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예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살아있다는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다. 지아는 태호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울어도 돼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날 밤 지아는 태호에게 과거의 진실을 고백했다. 사실, 나 당신 기억해요. 10년 전, 태호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다. 서울대병원 인턴 시절, 당신이 해고 노동자들 치료비를 지원했을 때, 나도 그 팀에 있었어요. 우린 몇 번 얘기도 나눴었죠. 지아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기억 못하겠지만, 난 당신한테 호감이 있었어요.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 받고 병원에도 안 나타나고 깜빡, 깜빡. 아니요. 응? 태호는 다시 한번 깜빡였다. 아니요, 기억 못하는 게 아니었다. 지아는 놀라서 태호를 바라봤다. 혹시 나를 기억해요? 깜빡. 예. 지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진짜요? 정말 기억해요? 깜빡. 예. 지아는 태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왜 떠났어요? 왜 연락을 안 했어요? 태호는 2번 깜빡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지아는 천천히 질문을 바꿨다. 강소연 때문이었나요? 그녀가 당신을 떠나게 만들었나요? 깜빡. 예. 그녀 집안에서 압력을 넣었구나. 당신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깜빡. 예. 지아는 오랜 시간 태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차갑고 움직이지 않는 손. 하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영혼이 살아 있었다. 태호 씨. 지아는 처음으로 이름만 불렀다. 10년 전 나는 당신을 좋아했어요. 정말로. 당신이 떠난 후 한참 동안 기다렸죠. 혹시 돌아올까봐.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당신은 강소연과 결혼했고 나는 당신을 잊으려 노력했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지아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이번엔 당신을 구할 거예요. 반드시. 그날 밤 지아는 작은 노트북을 가져왔다. 화면에는 알파벳이 떠 있었다. 태호 씨, 이제 더 구체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제가 알파벳을 하나씩 가리킬 거예요. 원하는 글자에서 깜빡이세요. 천천히, 매우 천천히 대화가 시작됐다. SOHYUN. 소연? KILLM이. 당신을 죽이려 했다? 깜빡. 예. 페이크 TAEO. 가짜 태오? 깜빡. 예. ACTOR. 배우? 깜빡. 예. 1시간 넘게 걸려 태오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 조작, 김민준, 소연의 계획, 보험금, 그룹 장악. 지아는 분노로 떨었다. 이 나쁜. 어떻게 이럴 수가. REVENG. 복수? 깜빡. 예. HELPM이. 날 도와달라고? 깜빡. 예. 지아는 태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도울게요. 반드시.
우리 함께 그들을 무너뜨려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침묵의 동맹을 맺었다. 지아는 태호의 목소리가 되고 태호는 지아의 증인이 되기로. 다음 날부터 지아는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첫 번째 목표 증거 수집. 그녀는 태호의 병실에 초소형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 의료기기 뒤에, 화분 속에, 액자 프레임 안에. 소연과 민준의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일주일 후 첫 번째 결실이 맺어졌다. 소연과 최 실장이 병실을 찾았다. 간호사들이 모두 나간 후 그들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보험금 문제는 해결됐나요? 네, 사모님. 생명보험 30억, 사고보험 20억, 총 50억이 일주일 내로 입금됩니다. 완벽하네요. 사고 조작 증거는 모두 인멸했습니다. CCTV 영상, 정비 기록, 목격자 진술, 깨끗합니다. 민준이는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룹 이사진들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소연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생명 유지 장치 제거. 언제 진행하시겠습니까? 서두르지 말아요. 너무 빨리 죽으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석 달 정도 후에 녹음 장치는 모든 대화를 선명하게 포착했다. 지아는 그날 밤 녹음을 들으며 분노로 떨었다. 태호에게 녹음을 들려줬다.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참아요. 조금만 더 참아요. 우린 완벽한 증거가 필요해요. 지아는 태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 거예요. 지아의 다음 목표는 김민준이었다. 가짜 윤태호의 정신을 흔들어 균열을 만드는 것. 그녀는 천성그룹 본사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서 민준을 만났다. 민준은 완벽한 윤태호로서 귀빈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부회장님. 지아가 다가가자 민준은 미소 지었다. 네, 선생님. 잠깐 사적인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조용한 테라스로 나왔다. 도시의 야경이 눈부셨다. 부회장님의 뇌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제가 아니라 병원에 계신. 알아요. 진짜 윤태호 말이에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흥미로운 발견이었어요. 뇌사 상태라고 하기엔 너무 활발한 뇌 활동이 감지됐거든요. 지아는 의미심장하게 민준을 바라봤다. 마치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럴 리가. 혹시 아세요? 잠금 증후군이라는 병을. 잠금 증후군? 의식은 완전히 깨어 있지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환자는 모든 걸 보고, 듣고, 이해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죠.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더 무서운 건요. 그런 환자들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모든 대화, 모든 행동. 마치 숨겨진 증인처럼.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길? 아, 그냥 의학적으로 흥미로운 케이스라서요. 혹시 부회장님도 관심 있으실까 해서. 지아는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참 이상한 건요. 진짜 태호 씨의 뇌파가 당신이 병실에 있을 때 특히 활발해져요. 마치 당신을 알아보는 것처럼. 민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태호가 깨어 있다고?
모든 걸 보고 있다고? 악몽이 시작됐다. 꿈속에서 태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민준을 응시했다. 내 얼굴을 벗어.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민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옆에서 자고 있는 소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다음 날 민주는 소연에게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소연 씨, 우리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뭘 그만해? 전부요. 태호 행세, 이 거짓말 전부.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소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지아 의사가 태호가 의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건 그냥 의학적 가능성일 뿐이야.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소연은 민준의 멱살을 잡았다. 김민준, 정신 차려. 우리 이미 강을 건넜어. 돌아갈 곳은 없어. 당신은 이제 윤태호야. 평생. 이해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일주일 후, 민주는 홀로 태호의 병실을 찾았다. 새벽 3시, 아무도 없는 시간. 태호 씨. 민주는 침대 옆에 앉았다. 태호의 눈은 감겨 있었다. 당신, 정말 날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짓을 다 알고 있어요? 태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민준은 그 눈빛에서 소름이 돋았다. 분명 살아있는 눈이었다. 세상에, 진짜였어.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난 그냥 한 번만 기회를 잡고 싶었어요. 무명 배우로 썩는 게 싫었어요. 태호는 그를 응시했다. 판단하듯 저주하듯. 소연이 당신을 정말 사랑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요? 태호는 눈을 한번 깜빡였다. 처음부터. 당신도 희생자였구나. 민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난 공범이에요. 당신의 삶을 훔쳤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태호를 바라봤다. 복수하세요. 당신이 깨어나면 나까지도 처벌받아야 해요. 녹음 장치는 모든 대화를 기록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녹음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민준의 자백. 완벽한 증거였다. 태호 씨 들었죠? 우리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다. 소연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더 결정적인 함정이 필요했다. 지아는 소연을 유인할 미끼를 준비했다. 태호의 비서였던 박 과장을 통해 정보를 흘렸다. 태호 부회장님이 생전에 비자금 추적 파일을 숨겨뒀다던데요. 박 과장의 말은 곧 소연의 귀에 들어갔다. 비자금 파일? 어디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부회장님의 비밀 서재라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가 서쪽 별채요. 소연의 눈빛이 변했다. 그 파일에는 자신의 비리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밤 소연은 민준을 대동하고 태호의 본가 별채로 향했다. 경비를 피해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당신이 열쇠 가지고 있죠? 어서 열어봐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재 문을 열었다. 오래된 책 냄새와 함께 어둠이 그들을 맞이했다. 소연은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류,
장부, 낡은 일기장. 여기 있어.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 소연은 민준에게 손짓했다. 비밀번호 알아요? 태호의 생일. 아니, 결혼 기념일.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거야. 소연은 기뻐하며 USB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USB는 지아가 심어둔 미끼였다. USB 안에는 가짜 파일과 함께 GPS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순간 자동으로 원격 접속이 허용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집에 가서 확인해 봐요. 소영과 민주는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들은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한편 병원에서 지아는 태호에게 새로운 훈련을 시작했다. 태호 씨, 이제 손가락 움직임 훈련을 할 거예요. 미세하게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수 있어요. 매일 밤 아무도 없을 때 지아는 태호의 재활을 도왔다. 전기 자극 치료, 근육 마사지, 신경 재활 운동. 집중하세요. 검지손가락. 조금만이라도 움직여 보세요. 태호는 온 힘을 다해 집중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됐어요. 태호 씨, 움직였어요. 지아는 기뻐서 울었다. 태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계속해요. 더 많이 회복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날부터 훈련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됐다. 목표는 단 하나. 생명 유지 장치의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를 수 있을 만큼 회복하는 것. 한 달 후, 소연은 USB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태호가 조사했던 각종 비리 자료가 들어 있었다. 물론 가짜였지만 소연은 믿었다. 이걸로 위협받을 수 있어. 빨리 처리해야 해. 소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태호를 죽여야 했다. 생명 유지 장치 제거 동의서를 준비해요. 지금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아니야. 이제 충분해. 사고 후 3개월이 지났어. 의학적으로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서도 받았고, 소연은 최 실장에게 전화했다. 의사들 매수해요. 태호의 뇌사 판정을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모든 전화 통화도 감청되고 있었다는 것을. 지아는 녹음된 증거들을 정리하며 최종 계획을 세웠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태호 씨, 고지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태호는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이며 답했다. 준비됐다고. D-7일. 소연은 생명유지장치 제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태호는 사고 후 3개월간 아무런 회복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르면 뇌사 상태이며 가족으로서 고통을 끝내주고 싶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다. 유족의 의견이 일치합니까? 네, 시아버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윤 회장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D-5일. 민준의 정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난 못해. 더 이상 못해. 민준은 소연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소리쳤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고. 입 닥쳐.
소연이 따귀를 때렸다. 민주는 비틀거렸다. 당신은 윤태호야. 죽을 때까지 윤태호로 살아야 해. 이해 못해? 아니야. 난 김민준이야. 난 가짜야. 민주는 울부짖었다. 소연은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다.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거야. 진짜가 사라지면 당신 악마야. 악마. 그래, 나 악마야.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우리 같이 지옥 가는 거야. 민주는 그날 밤 소연을 밀쳤다. 소연은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으악! 피가 흘렀다. 민주는 자신이 한 짓에 경악했다. 소연 씨, 미안해요. 나가, 당장 나가. 민주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다가 병원으로 향했다. D-3일, 새벽 2시, 민주는 태호의 병실 앞에 섰다. 술에 취한 채로, 태호 씨, 태호 씨. 그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태호는 어둠 속에서 그를 바라봤다. 나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 소연이한테 손찌검까지 했어요.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난 공범이에요. 살인 미수의 공범. 사기꾼. 쓰레기.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울었다. 처음엔 그냥 연기인 줄 알았어요. 당신 흉내만 내면 되는 거라고. 근데 점점 제가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봐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태호는 그를 바라봤다. 민준도 피해자였다.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였다. 사고 조작도 소연이 한 거예요. 최 실장이랑 같이 브레이크를 망가뜨렸대요. 당신이 죽게. 근데 당신은 안 죽었죠. 그래서 플랜 B. 나를 데려온 거예요. 민주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사고의 진실, 소연의 계획, 보험금, 그룹 장악, 비자금 횡령, 생명 유지 장치도 곧 제거할 거래요. 일주일 후, 소연이 당신을 완전히 지우려고 해요. 도청 장치는 모든 것을 녹음했다. 완벽한 증거였다. 민주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태호를 바라봤다. 당신이 깨어나길 바래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나도 처벌받아야 해요. 그가 나간 후 지아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완벽해요.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지아는 녹음 파일을 암호화하여 안전한 곳에 저장했다. 그리고 윤 회장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회장님 뵙고 싶습니다. 태호 씨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D-1일, 윤 회장은 지아를 만났다.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지아는 모든 증거를 보여줬다. 녹음 파일, 사고 조작 증거, 민준의 자백, 소연의 대화. 윤 회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태호 씨는 혼수 상태가 아니라 잠금 증후군입니다. 의식이 완전히 깨어 있어요. 그럼 아들이 모든 걸 보고 있었단 말입니까? 네. 그리고 복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소연이 서명하려는 순간까지 기다려주세요. 태호 씨가 직접 끝낼 겁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를 믿으세요. 태호 씨도 믿으세요.
그날 밤 지아는 마지막으로 태호를 찾았다. 내일이에요. 준비됐죠? 태호는 손가락을 움직였다. 긴급 호출 버튼까지 닿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다. 소연이 서명하려는 순간 버튼을 누르세요. 그게 신호예요. 지아는 태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밝히세요. 디데이 2024년 11월 15일 오후 2시 병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강소현, 김민준, 윤 회장, 법원 지정 변호사, 그리고 서지아. 소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슬픈 표정을 연기했다. 오늘 정말 힘든 결정입니다. 하지만 남편을 위해서 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민주는 불안한 눈빛으로 바닥만 응시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생명유지장치 제거 동의서입니다. 가족 대표인 배우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소연은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서류 위에 닿았다. 바로 그때 지아가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입술로 말했다. 지금. 태호는 온 힘을 다해 집중했다. 3개월간 훈련했던 그 움직임. 손가락 하나. 움직여라. 움직여. 검지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다. 삐삐삐삐삐. 사이렌이 울렸다. 병실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뭐야? 소연이 놀라서 펜을 떨어뜨렸다.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지아가 손으로 제지했다.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모두의 시선이 태호에게 집중됐다. 태호는 모든 힘을 짜냈다.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고개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세상에. 간호사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태호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현. 목소리는 거칠고 약했다. 하지만 분명했다. 잘 지냈어? 소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안 돼. 민주는 뒷걸음질 쳤다.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태호 씨가 깨어났습니다. 지아가 차분하게 말했다. 잠금 증후군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3개월간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억했습니다. 윤 회장이 아들에게 다가갔다. 태호야. 아빠다. 아빠. 태호는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소연은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다. 강소연 씨,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나는. 김민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죄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주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태호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경찰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소연과 최 실장의 대화, 민준의 자백, 사고 조작 증거. 이 모든 것을 내 목소리가 아닌 침묵 속에서 지켜봤다. 태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증언했다. 소연, 당신은 처음부터 날 사랑한 적이 없었지.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그래, 없었어.
난 당신의 돈과 권력이 필요했을 뿐이야. 사랑?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 그녀는 히스테리컬하게 웃었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집안의 후원이 필요했던 거잖아.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한때는 당신을 사랑했어. 그 말에 소연의 웃음이 멈췄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경찰이 소연을 끌고 나갔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부었다. 윤태호, 당신도 결국 불행해질 거야. 저주받을 거라고. 병실이 조용해졌다. 태호는 지친 듯 눈을 감았다. 태호 씨, 지아가 다급하게 다가갔다. 태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끝났어요. 지아,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쉿,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쉬어야 해요. 태호는 지아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10년. 늦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물론이죠. 우리 함께. 법정은 강소연에게 살인, 미수, 사기, 횡령 등의 죄목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 실장은 12년, 김민주는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500시간을 선고받았다. 민주는 법정에서 진심으로 사죄했다. 저는 제 야망과 탐욕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뻔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태호는 그를 용서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해는 했다. 천성그룹은 윤 회장과 태호의 협력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태호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침묵 속에서 배운 겸손과 인내로 회사를 이끌었다. 어느 가을 오후, 태호와 지아는 한강공원을 걸었다. 태호는 아직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걸음걸이는 날로 나아지고 있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게.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야. 태호는 걸음을 멈추고 지아를 바라봤다. 지아, 당신이 내 이름을 되찾아줬어. 내 인생을 되찾아줬어.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살고 싶어. 제 이름으로요? 응. 서지아의 남편으로. 서지아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더 이상 비밀은 없어요. 거짓도 가면도 없어요. 오직 진실만. 약속할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다. 침묵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이해와 신뢰로 가득했다. 침묵의 심판자는 자신의 몫을 완수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실과 정의의 이름으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